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 압권.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오랜만에 가족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저희 압권도 추석 특집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권순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우리 추석에 진짜 추석 날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야 시켜야 됩니까? 네, 녹화 방송입니다. 네. 네, 명절은 가족과 함께 해야죠.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제 추석이라 하면 추석과 맞는 뭔가의 콘텐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팔남매세요. 그래가지고 명절에 정말 북적북적했는데 네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서부터는 이제 각 가정별로 좀 모이다 보니까 명절에 좀 사람들이 좀 적어지고.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하고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네. 그 명절에 있을 때는 뭐 삼촌들도 엄청 많고 뭐 사촌들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리 가족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에 대한 정책 변화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이게 참 추석 맞아서 네. 그 뭐 예전에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라는 이것도 너무 올드한 얘기인가?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아버님 댁에 주택연금 하나 놔드려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그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을 저는 이렇게 뭐 효도연금 이게 식상한 얘기가 아니라 네. 저도 몇 년 전에 아버지 그 명의로 된 주택연금을 아버지 같이 모시고 가서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 정말 지금까지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꽤 오래전에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죠. 근데 이게 어떤 상품인지는 이제 하나 둘씩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이라는 거는 정말 필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만 하더라도 그 국민연금 초기 시대셔서 어머니는 지역가입자여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노후에 그 연금이라는 게 제일 부러워하는 게 공무원 교직원이었어요. 그렇죠. 뭐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온다고? 네. 뭐 이 개념을 잘 이렇게 와닿질 않으셨었던 거죠. 사람이 일을 해야 돈을 벌지 왜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오나. 네. 이게 금융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니까 그랬던 건데 주택연금 가입을 해드리고서 거기에 이제 기초노령연금과 거기에 국민연금 아버지 명의 국민연금이 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매달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 사람 마음을 정말 편하게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부동산 할아버지, 연금 할아버지 농담이 있어요. 저도 강연하러 가면 가끔 써먹는 건데 이 연금 할아버지하고 그 부동산 할아버지하고 이제 애들이 그 누굴 더 좋아할까요? 답은 뻔하죠. 연금 할아버지가 훨씬 인기가 많죠. 용돈 주니까. 네, 용돈을 주니까 네. 갈 때마다 이렇게 며느리한테도 용돈 주고 뭐 애들한테도 용돈 주고 하면은 네.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할아버지는 뭐 여기 한 평은 네 거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집은 되게 의리의리한데 네. 정작 현금 흐름이 안 좋으면은 마음도 불안하고 삶이 좀 팍팍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연배 있으신 분들 강의 갔을 때 그 조금 짓궂은 농담하는 네. 건데 네. 연금 할아버지는 그 온 식구들이 장수를 기원합니다. 이게 어쨌든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이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용돈을 받으려면은 계속 계셔야 되는 거죠. 오래 사실수록 더 많이 받는 거네요. 그쵸. 연금 할아버지는. 예. 네. 근데 이제 부동산 할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으려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 얘기 하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통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그 부동 자산을 이걸 유동화시키는 상품인 거죠. 그래서 현금이 이제 없는 상황에 노후 생활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년 연금을 수령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이 상품의 그 가장 큰 걸림돌은 자식입니다. 참 씁쓸해요. 그렇게 얘기를. 근데 냉정하게 보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보면 맞죠. 이게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저 부동산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마음 한켠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일정 부분은 이제 생전에 쓰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상속을 못 받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뭘 포기하는 건 아닌데 네. 뭔가 좀 그렇고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도 뭐 애 거 뺏은 것도 아닌데 네. 뭔가 미안하고 네. 그래가지고 좀 미래 상속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품 이름을 이제 효도연금이다라고 부르는 게 뭐 부모님 좋으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거기서 마음 한켠에 있는 그래도 부모님 생전에 즐거우신 게 좋지 뭐 나중에 나한테 재산 들어오는 보다는 부모님 생전에 조금 더 그 매달 현금 받으시면서 생활하시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이제 효도연금이라고 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연금이라 그러면 이제 3종 세트가 있어요. 네. 3종 세트에서 일반 주택연금이 있고요. 일반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월급을 받는 방식이고 근데 사실 뭐 빚 없이 그 주택을 보유하는 분들도 많지 별로 않아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일부를 미리 받아서 네. 그걸로 빚을 상환하고 남은 차액 부분에 대해서만 그 연금을 수령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특수한 자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상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시죠. 사례집을 봤는데 좀 인상적인 케이스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이 한 10여 년 전 정년 퇴직을 해서 남편은 80대고 네. 그 여성분이 75세인데 그 세 남매가 있었대요. 네. 세 남매가 있어갖고 변두리에 한 꽤 넓은 2층 집에 살다가 자녀들 다 출가하고 나니까 뭐 2층 집 필요 없죠. 청소하기만 힘들고 그래서 31평 아파트로 이사를 했답니다. 그리고서 집 한 돈에 그 31평 아파트 사고 남은 차액 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평생을 소원이었던 여행을 굉장히 즐겁게 많이 다니셨대요. 네. 뭐 1년에 몇 차례씩 그쵸. 다니시다가 근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현금이 줄어드는 게 눈에 계속 보여요.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럼 아직 좀 남았더라도 네. 이게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렇죠. 이거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거를 원래 뷔페에 가면 좋은 점이 네. 어차피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남아 있다는 거. 예, 그냥 계속 가서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렇죠. 그게 있잖아요. 네. 저도 무한리필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네. 저는 많이 못 먹어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뭔가 맛있는 게 줄어드는 게 그러니까 싫잖아요. 패스트푸드 가서 네. 콜라 뭐 많이 먹어봐야 2컵 다 못 먹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한 번만 주면 되게 서운하단 말이죠. 그리고 리필되면은 괜히 고맙고. 그러니까 네. 뭐 많이 먹지도 않는데. 많이 먹지도 않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다가 그 기존에 살고 있던 그 집을 이렇게 주택연금에 가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차피 돈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분이다 보니까 주택연금 받은 돈을 굳이 쓸 일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매달 돈이 들어오고 통장이 계속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마음에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차라리 적금을 넣은 거예요. 네. 적금을 넣어서 3년 만기 적금에 넣어서 3년 만기 적금이 만기가 되면은 생전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 생전 장례식. 예. 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서 조금 이제 관심들이 많이 모이는 건데 네. 사실 돌아가신 분은 그 함께 모이는 자리를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모인 자리긴 하지만 본인은 이제 사망 후라서 자리를 못 갖게 되는데 차라리 그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 사람들 같이 보는 자리라면 차라리 생전에 장례식을 해서 다 함께 얼굴 보고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사망 후에는 뭐 얼굴도 못 보는데 뭐하러 하냐. 네, 네. 그래서 생전 장례식을 갖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전히 현금이 계속적으로 이제 통장에 들어오니까 그 남은 여생을 여행 다니시면서 근데 네. 이제 뭐 좀 멀리 험한 데는 못 가시고 그렇죠. 이제 건강한 허용되는 조금 더 편한 여행을 계속 다니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자녀들한테 이제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예. 근데 사례죠. 생각해 보면은 뭐 집도 평생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평생 나에게 주는 월급이 있고 네. 그 돈을 가지고 뭐 두 분이서 쓴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쓸 일도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럼 그 돈 몇 달 모아서 여행 다니다가 뭐 애들 오면은 용돈도 좀 주고 그렇죠. 뭐 이러면서 사는 삶을 생각해 보면은 네. 사실 제 입장에서도 좀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 사례를 듣고 보니까 뭔가 자산을 많이 증식해 놓으신 분들은 노후를 뭐 걱정 없겠다 생각하겠지만 예. 자산을 많이 증식해 놓으신 분들조차도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이만큼인 거 눈에 보이고 내가 살 날은 몇 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면 예. 부자도 좀 불안할 수는 있겠다. 부자분들도 연금은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부자라면 그 정도까지는 별 아니고 좀 의미는 이렇게 없겠죠. 조금 넉넉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넉넉하신 분들도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뭐 집이 서울의 중위값이 한 10억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10억이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10억짜리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이게 현금 유동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적합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것에 제도가 좀 변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주택연금이라 그러면 집값만큼을 이렇게 자기가 받아가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공공의 그 노후생활안정이라는 제도적 취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공공성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아마 돈 엄청 많으신 분들이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그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이 제도가 그 요즘에 서울 중위값도 10억인데 네네. 너무 한도를 좀 타이트하게 두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12억 원 이하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주택이나 3주택인 경우에는 초과주택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라고 해서 내가 뭐 집 여러 채 있으니까 여러 채 다 연금으로 바꿔서 받아야지 이런 거 안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노후 생활에 대한 주거 안정과 거기에 또 소득 보전이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시가는 이제 12억 원, 그러니까 12억 원이면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 원이니까 네.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이거보다 또 한 조금 15억 높겠네요.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전에는 자기가 본인이 대상이 안 돼서 이게 좀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라면은 내가 공시지가 12억 원으로 이제 제도가 좀 변경이 됐으니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주택연금이 뭐에 대한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말 그대로 주택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택을 맡기고 매월 일정한 돈을 받다가 사망하고 나면은 그 주택을 처분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대출금을 이제 그 대출금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월 나눠서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을 받는다 그랬으면은 2억 원을 뭐 예를 들어서 20년에 나눈다. 네. 그러면은 그게 매년 1,000만 원이고 월 83만 원을 받는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주택담보대출을 이른바 우리가 모기지론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주택담보로 해서 매월 대출을 받는 방식이라 영모기지론이라고 해요. 모기지의 반대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설명을 좀 합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2억 원 대출 받았을 때 20년 동안 받는다 그러면 월 83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면은 2억 원짜리 주택을 맡기고 80세에 95만 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내가 20년 받았으면은 네. 거의 2억 원 넘게 받을 건데 그럼 100세 이상 살면 못 받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어떤 노후의 주거 안정과 어떤 소득 보전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제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00세 이상으로 사시게 될 경우에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집값이 2억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오래 살았어요. 예. 그래서 뭐 2억 1,000만 원, 2억 2천만 원 이렇게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집값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했을 때 이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거고 나중에 내가 뭐 원래 한 20년 정도 살 거라 그랬을 때 한 2억 원 정도 된다고 했으면은 네. 이거 30년 살면은 그거만큼 계속 받는 겁니다. 똑같이 95만 천 원 이게 정해져 있는 가격이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좀 변동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떨어지거나 오를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연금을 더 주진 않습니다. 반대로 떨어져도 깎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연금을 매월 수령한다라는 그 기준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근데 내가 진짜 100세가 아니라 80세에 가입했는데 뭐 예를 들어 85세에 사망을 하셨다. 네. 그럼 집값만큼 못 받은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정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사셔가지고 그 집값보다 더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달라고는 안 하고 네. 조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집값만큼 다 못 받았다 그런 거는 상속하는 분들에게
줍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안정성적인 측면을 제일 강조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가입해가지고 뭐 진짜 돈을 엄청 벌어야 되겠다. 장수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좀 내가 일찍 사망을 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자녀분들에게 돌아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젊을 때일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앞으로 살 날이 더 많다는 걸 더 많이 나눈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일찍 받으시는 것보다 뒤로 갈수록 좀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좀 늘어나긴 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여생에 대한 그 전망이 좀 투명하진 않게 좀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네.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연금이라는 그러니까 공공연금이라는 제도가 사실 그 소득의 공백과 연결을 시켜서 제도가 설계가 돼야 돼요 원래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지국가에서는 일자리 정년 기간하고 연금 수급 연령을 맞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세 정년 퇴직이다 그러면은 60세가 지나면은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수급 연령을 보통은 맞춥니다. 뭐 65세까지 일을 했다 그러면 65세로 맞추고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조금 뒤로 가입을 하실수록 연금이 좀 늘어나는 폭이 비율보다 조금 더 높긴 해요. 비율보다 높다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총액으로 받는 건데 네. 그러니까 늦게 받으면은 늦게 받은 것만큼만 더 받는 건 아니고 네. 늦게 받으면은 그거보다 이상으로 더 받기는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 이거는 좀 맞추는 게 좀 좋긴 합니다. 네. 근데 주택연금은 사실 복합적인 그 목적이 좀 있는 제도이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떤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비금융자산 비중이 한국은 64.4%고 미국은 28.5%, 일본은 37%. 이게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보통은 계속적으로 고도로 성장하던 국가에서는 이 집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집 한 채 갖고 살다가 기대 수명이 좀 짧을 때는 그냥 남은 기간 살거나 아니면 효도 좀 받으면서 살다가 집 처분하면서 이제 자녀들한테 상속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그 현금이 부족하다라는 기간이 길지 않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근데 이 부동산 비중이 높아서 내가 좀 이자 낼 돈이 좀 없다. 네. 주택담보대출 이자 낼 돈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 집을 쪼개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을 내놔야 되는 네.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그 부동산에 묶여 있다라는 게 이게 좀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다들 아시다시피 OECD 평균으로 해서 그 노인 빈곤율 1위잖아요. 그렇죠. 네. 노인 빈곤율 1위가 주요 국가 평균이 14.88%인데 우리나라가 무려 43.8%예요. 아, 그냥 1위가 아니라 월등히 1위군요. 뭐 별로 좋은 건 숫자는 아니지만 네.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1위. 예, 거기에 노인 자살률도 1위예요. 네. 그러니까 노인 자살률이라는 거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커요. 근데 경제적 요인에서 그 매달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게 1988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1999년에 돼서야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아무런 수단이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집 한 채만 있지 현금 흐름이 안 좋은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거를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을 만들어낸다라는 취지에서 주택연금이 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자산 많은 문제라든지 어떤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문제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정부 지출에서 노인 빈곤에 그러니까 노인 복지에 사용하는 비중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게 공적연금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적으로 연금에 투입한 재정이 한 9.4% 되거든요. 네. 근데 OECD 평균적으로는 18.4%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뭐 프랑스는 24%, 일본 24, 독일 23, 핀란드 22 이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지출에서 한 19.4%밖에 안 쓰게 돼요. 근데 이것도 각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나라에서의 복지 재정이라든지 공적 연금 재정에서 충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충당을 하게 되면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렇게 부담이 좀 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주택연금은 그 당사자한테는 죽을 때까지 주거의 안정성이 있다는 측면과 그 매월 소득이 들어온다라는 측면에서의 안정성이 있는 거고,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지나치게 높은 그 부동산 자산 비중, 그리고 가계 부채 문제, 그리고 이제 공적연금에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택연금에 진짜 가입을 하면 예. 내가 얼마 정도를 매달 받을 수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당연히 줘야죠. 자기 집을 맡기는데 매월 얼마 주는지는 명확하게 해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실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집값이 높을수록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종신지급 방식의 정액형의 표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주택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 원인 경우에 내가 70세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9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연세가 많으실수록 주택 연금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 제가 아까 제도가 하나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 뒤에 보시면은 10억 원 주택에 70세 가입하신 분이 276만 원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11억 원을 짜리 공시지가인 경우에도 숫자가 똑같아요. 그러네요. 12억 원인 경우에도 70세에 받았을 때 276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연배를 보더라도 옆에 75세로 넘어가게 되면은 297만 원 받은 경우가 계속 동일하게 나오고, 네. 80세 같은 경우는 7억 원 아파트를 맡기나 12억 원 아파트를 맡기나 331만 원으로 연금 지급액이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결국 이게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액의 현재 가치 환산값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100세까지 받으실 수 있을 돈을 현재로 환산했을 때 얼마냐가 이제 주택연금의 지급액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총 대출 한도, 그러니까 집값의 대출 한도가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으로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5억 원이었으니까 네. 5억 원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뒤에 연배가 많으시거나 주택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동일한 돈을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동일한 돈을 받고 나면은 이제 남은 차액들이 좀 있으니까 사망 후에는 이걸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거를 나는 지금 내 생전에 더 받고 싶은데 더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총 대출 한도가 5억 원으로 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월 지급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게 6억 원으로 총 대출 한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세가 9억 원인 경우에는 현재는 283만 원이었는데 294만 원으로 만 원이 올라가서 4%가 올라가게 되고, 네. 주택 가격이 시세가 12억 원으로 올라간 경우, 이게 시세 12억 원이 된 경우에는 현재는 284만 원. 이게 다 똑같잖아요. 네네. 시세가 10억 원이나 11억 원이나 12억 원이나 똑같이 284만 원이었는데 이게 월 지급액이 340만 원으로 늘게 돼요. 내가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을 나누어서 현재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총 받을 수 있는 한도가 5억 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6억 원으로 늘린 거죠. 그러니까 총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돈 한도가 6억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억 원이 그러면은 남은 기간 동안 나뉘어서 꽂힌 거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월에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늘어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는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12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 뭐 사실 9억 원짜리 집 맡기나 12억 원짜리 집 맡기나 똑같다. 그러면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잖아요. 한도가 5억 원까지였으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총 받을 수 있는 돈이 5억 네. 원까지였으니까. 근데 그거를 아까 5억 원을 넘어가면 못 받냐? 그건 아닙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100세 이상 사시면은 그건 상관없어요. 네네. 근데 어쨌든 100세를 기준으로 한도로 5억 원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한도가 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시세 12억 원인 경우에는 약 20%월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는 네. 그런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게 되는 거군요. 생각보다 많이 받으시네요. 근데 앞에 저희 보여주셨을 때는 공시지가 12억 원이었었는데 왜 시세라고 써 있어요? 이게 공시지가는 가입 기준. 네. 가입을 하실 때는 내 공시지가가 9억 원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고 네. 12억 원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이걸로 돈 받을 때는 공시지가로 주면 억울하죠. 공시지가로 좀 억울하죠. 그렇구나. 네, 당연히 시세로 줍니다. 시세로 네, 공시지가는 가입 기준이고 가입 기준이고. 월 지급액 받는 기준은 시세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공시지가로 준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정책자 쓰면은 아무도 가입 안 하죠. 이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 주택연금 왜 가입 안 하세요라고 여쭤봤을 때, 집값은 오를 건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내리면 오예 막 그 있잖아요. 네. 집값 높을 때 딱 고정을 시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좋긴 한데 집값이 오르면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내릴 때는 안 되고 오를 때는 되고 막 이러면은 이게 그 구조를 유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정책적인 네네. 구조를. 그래가지고 이게 내리거나 오르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내리거나 올라거나 연금 지급액은 같아요. 그러니까 내리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고점에 잘 가입했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네. 집값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은 조금 이따 가입할 걸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주택연금 가입되는 그 추세를 보면은 주택 가격이 좀 안정화되거나 내려갈 때 가입자가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집값이 좀 올라가는 시기에는 가입 시점을 조금 미루시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을 했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어. 네. 그런데 나는 월 수령할 수 있는 돈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거잖아요. 네. 내가 맡긴 담보 가치는 훨씬 큰데,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 주택연금을 가입한 다음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집을 이제 경매 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그 더 많이 받았다, 그거를 달라 그러진 않아요. 자녀한테 뭐 따로 달라 그러진 않는데 남는 게 있으면 자녀한테 상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입한 시점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연금은 많이 못 받게 되겠지만 이제 자녀 상속분은 좀 커지게 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집값 올랐는데 이거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자녀들에게 좀 그렇죠. 남겨주시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그 집값 올라는 것 때문에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가 없겠다라는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해지하면 그러니까 해지하고 내가 집값 높은 데서 다시 들면 되잖아라고 네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해지하게 되면은 그동안 받은 돈은 다시 갚아야 되는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보증료도 갚아야 됩니다. 초기 보증료가 한 1.5%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1.5%면 뭐 별로 안 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집값이 비싸잖아요. 뭐 10억이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3억이면 네. 450만 원, 네. 5억이면 750만 원. 네. 그러니까 그거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증료 내고 그동안 받았던 돈 다 내고. 내고. 아하. 그리고서 오르면 바로 가입해야지.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3년 동안은 가입할 수 없게 돼요. 아. 그러니까 3년간은 동일 주택을 담보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다만 네. 떨어진 경우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받던 돈보다 더 많이 받는 쪽으로는 가입을 하실 수가 없어요. 3년간은. 네네. 근데 좀 낮게 받는 거에는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낮게 받을 거면 뭐하러 해지합니까? 해지를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주택연금은 이제 뭐 이런 성격이 있어서 집값이 좀 올라가는 시점에는 연금 가입이 좀 덜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그래서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면은 좀 고민이 좀 많아지실 거고. 그렇죠. 그게 내가 평생 살 집, 네. 평생 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뭐 부동산 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내가 평생 집 가지고 있고 평생 월급 받는다는 생각으로 좀 이 상품을 바라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요즘 부모님 세대들은 자식들의 자식, 그러니까 손자 손녀 돌본다고 막 이사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돼. 근데 저는 기존 집에서 주택연금을 가입을 해놨어요. 이사가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네. 이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아까 주거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사놓고 그냥 연금으로 돌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세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거 요건이 있습니다. 담보로 맡긴 주택에 좀 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한 경우, 그러게요. 그러면 그 집에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거나 아니면 자녀의 집에 거주하기 위해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 네. 뭐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사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금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 입증 서류를 미리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사람이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네. 이 집에 못 살게 돼서 뭐 그런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아무렇게나 하실 수는 없고 이거는 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예외가 되는 사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는 경우 아니면 자녀 집에 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를 이제 입증을 하고 네. 공사로부터 그 승인을 받으면은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사를 가는 경우도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이사 전후의 주택 가격 차이에 따라서 연금액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 원짜리 팔아서 5억 원짜리 간다. 그거는 문제 상관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상관이 네. 없는데 그 5억 원짜리를 팔아서 7억 원짜리로 간다. 그러면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아까 가입 조건이 9억 원 이하였었잖아요. 그 네네. 10월 달부터는 12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는 경우는 안 되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억 원짜리 공시지가로 해서 가입을 했는데 내가 5억 원짜리로 담보 가치가 하락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연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거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억 원의 집에 살다가 이렇게 뭐 불가피한 이유라고 이제 막 좀 약간의 뭐 예. 이렇게 조미료를 더해서 7억 원으로 가면 이것도 공시지가 12억 원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한 1억 원 정도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받은 연금액과 보증료, 이자를 더해서 내가 대출 받은 돈이 1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네. 내가 받은 돈이 1억 원이에요. 근데 주택 가격이 5천만 원 낮은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내가 5천만 원 집값이 내려갔으니까 담보 가치가 5천만 원어치 하락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납치를 납품을 하면 그 이사 가기 전과 같은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받은 만큼 더 집어넣으면 담보 가치가 하락한 것만큼 집어넣으면 어차피 담보는 똑같이 되는 거니까 이게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근데 대출 잔액보다 주택 차익이 더 크면 예를 들어서 대출 잔액이 1억 원인데 네. 이게 주택 차익이 1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주택 차익만큼 연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기 재건축 재개발로 집을 허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주택을 담보로 했는데 허문데. 주택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없어진 게 아니라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조합원 지위가 유지돼 있을 때는 연금이 유지가 됩니다. 네. 근데 집을 짓고 나면 네. 그때는 담보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사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짓고 나면 추가 분담금 납부나 청산금 수령 여부에 따라서 이사를 한 경우와 동일한 그런 월 지급금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택연금 가입할 때는 1주택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뭐 2개, 3개 있는 경우에는 가입한 다음에 정리해야 되죠. 정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추가로 네,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됩니다. 아, 그건 돼요? 그러니까 가입할 때 조건이 아, 1주택 조건이고 2, 3주택이 있으면은 3년 내로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음. 가입한 이후에 추가로 매입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예. 가입 조건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거는 그냥 현금으로 내 모든 돈으로 이제 집을 다 샀을 때, 예. 뭐 5억이면 5억 내 돈으로 다 샀을 때. 근데 상당 부분이 대출을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대출이 끼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거 일종의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인데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이제 대출금을 크게 한 번에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집이 있으면 대출금을 이렇게 쪼개서 받는 형식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그 쪼갤 때 한 번에 좀 크게 쪼개면 되죠. 그래가지고 크게 주택담보 상환용 상품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인출 한도가 연금 대출 한도의 50에서 90% 안에서 일시적으로 목돈을 찾아 쓰고 네. 목돈을 찾아 쓴다는 얘기가 그 돈 가지고 뭐 크게 어디 좋은 데 쓰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대출 갚는 용도. 네. 금융회사의 대출을 갚고 나머지를 이제 평생 동안 월급 연금으로 수령을 하는 그 상품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집에 내 담보대출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하면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일시금으로 일단 대출을 받으셔서 그거를 없애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월로 수령하는
그런 상품도 있고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라고 있어요. 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네.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을 하면 나중에 전환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 본인이나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 대출을 받으면서 네. 만 55세 이후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대출이든 대환 대출이든 나중에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네.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받게 되는 거죠. 와, 저는 빚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예컨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인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억짜리 집인데 4억 정도의 대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4억 정도 대출을 미리 받아서 큰 그 받아서 4억 갚고 예, 갚고 나머지 6억에 6억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으로 나눠서 연금을 받는 방법.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어허. 되는 겁니다. 아. 근데 금리가 괜찮아요. 네. 그 시중은행 금리보다 괜찮아서 받아서 상환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만약에 가입자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남았어요. 예, 예. 근데 가입자는 할아버지인데 할머니가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받을 수 있는데 네. 원래는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그 담보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원래는 네.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뭐 있으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만 이게 할아버지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았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을 배우자가 갖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 상속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자산은 오롯이 배우자만의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자녀들이 그 연금 계속 어머니 주세요.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안 그런 있어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안 그런 자녀들이 우리 뭐 아빠 거 나 상속 받아야 되겠어요. 네. 이거 엄마 연금 깨요. 그럼 깨져요. 그래가지고 신탁형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이 나왔어요. 이것도 2021년에 나온 거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어떤 구조냐면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있는 그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다가 신탁을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그 신탁을 맡은 주택금융공사가 담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녀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그 배우자가 계속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에요. 근데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거 보면 좀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네요. 뭐 많았다는 거겠죠. 많았다는 거네요. 근데 뭐 가정사는 여러모로 음. 복잡하기 때문에 그쵸. 뭐 이런 일도 있어서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만약에 그 자녀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주택연금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네네. 신탁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처음 주택연금을 접했을 때 좀 부모님 생각났었는데 자 이렇게 좀 되게 촘촘하게 다양한 사례에 맞춰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주택연금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적용 가능하고 이런 걸 듣고 나니까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주택연금을 들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근데 되게 가족관계라는 게 되게 복잡하다는 생각이 좀 들질 않나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이거 가입하면 자녀가 상속을 못 받는데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부모님 중에 한 분 돌아가신 다음에 저거 상속재산 받아야 되겠다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품성이 또 개량이 된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어쩌면 우리의 삶이 잘 보이는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노후 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라 그러면 아무래도 주거의 안정성과 어떤 경제적인 안정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에 포커싱을 만든 상품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 주택연금 뭐 제가 가입시켜드린 것도 아닌데 그냥 아버지 재산 가지고 하신 건데 네. 그것도 괜히 뭔가 효도를 한 것 같고 요즘에 가도 이제 아버지가 애들한테 뭐 과자도 사주시고 이게 용돈도 주시고 하는 거 보면은 참 가입시켜드리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하시고 나서 이제 매달 들어오는 이제 든든한 내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도 계속 나오는 그 든든한 월급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여행도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죠. 부담 없이. 그래서 행복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올 추석에
부모님 찾아뵈시니까 예. 한번 이와 관련된 논의도 가족끼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왜냐면 가족 동의가 다 있어야지 이게 또 진행이 되잖아요. 사실 뭐 부모님 거니까 부모님이 해도 되는데 네, 자녀들이 막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자녀 입장에서도 뭐 그런 건 나 아버지 재산에 욕심 없어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부득이한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힘들어지면 그런 경우에도 아예 그렇게 좀 막혀 있어야 좀 되는 그쵸. 그 나의 효도에 대한 의지를 또 강력하게 표현하는 그런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혹시 우리 부모님이 좀 필요해 보이신다 아니면 이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나는 좀 필요해 보인다 하면 이번 추석 연휴 때 가족들과 함께 좀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압도적 경제 콘텐츠 압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